자, 자궁근종의 발생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궁근종의 원인 중에 가족력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엄마나 이모가 근종이 있으면 딸도 근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20-30% 정도가 근종이 있고 40대 이후에는 40% 정도가 있기까지 정말 흔한 여성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즉 암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종의 크기가 작다면 꼭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꾸준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근종의 크기, 위치,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근종이 크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근종은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궁근종의 치료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적인 요법으로는 자궁 전체를 다 없애는 전자궁 적출술이나 복강경이나 개복술로 자궁의 근종만 떼어내는 근종 절제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의 추세는 비수술적인 거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궁근종도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자궁근종 치료 레이저가 있습니다. 또는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궁근종은 나이, 크기, 위치, 개수, 그리고 환자분의 컨디션과 지금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의 나이와 출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출산을 끝냈는지, 증상 유무, 예를 들어서 출혈이 너무 심하다든지 복부의 압박감 등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의 유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근종 때문에 반복적인 유산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호르몬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임신을 앞둔 여성분들이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 또는 폐경이 되어서 근종이 더 자랄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이 되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처럼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은 각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증상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종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근종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종이 있으셔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치료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질환은 명칭이 비슷하듯 증상도 유사합니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모두 자궁이 커지고 월경통이 생기고 월경과다 또는 생리대가 아닌데도 출혈이 있는 부정출혈, 그런 증상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질환들의 발생 원인은 다르거든요.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에 이상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커져서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이 많으며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생리를 하는 조직이 자궁 근육층에 결합이 돼서 자궁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40대 이상 여성의 20-30% 정도가 걸리는 자궁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지만 발생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궁선근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월경과다, 빈혈, 빈뇨, 월경통, 반복적인 유산, 불임, 요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먹는 약이 있는데요. 1년에서 2년 정도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을 줄여주는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를 수술하기 전에 3-4달 정도 맞고 2차적으로 수술이나 복강경을 준비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레나라고 하는 호르몬 루프가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자궁선근증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레나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 외에 고주파 자궁선근증 치료법인 하이프가 있겠고요. 또 고주파 자궁용해술을 하는 똑같은 기계로 자궁선근증도 열로 치료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고식적으로 했던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전자궁 적출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선근증은 자궁근종보다 월경통이 더 심하고 요통, 빈혈 이런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생리 때만 되면 제발 생리통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혈이라든지 월경 과다 또는 생리통 등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내가 자궁선근증, 자궁근종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하고 진찰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축성 질염에 대해서 상담을 주셨군요.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는 것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질점막이 약해지는 거고요. 질점막이 약해지는 원인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혈액순환이 감소되면서 질점막으로 영양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질점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얇아지냐면 정상적인 30, 40대 여성의 15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 그 부분이 찢어지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얇아진 질이 자극을 받게 되면 손상을 받게 되고 거기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를 할 때 성교통을 느끼고 그 이후에 냄새나는 질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고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위축성 질염의 증상입니다. 자, 이런 위축성 질염이 생기실 때는 고민하시지 말고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먹는 약 또는 질환에 넣는 호르몬 질정 또는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들이 있겠고요. 치료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위축성 질염이 있는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이므로 여성 호르몬 복용과 호르몬 질정, 레이저 치료 등으로 많은 개선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 건조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이 건조하고 부부관계 할 때 애액이 적어서 불편하다, 아프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 건조증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 질 건조증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20, 30대 여성들에게서도 질 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경우, 심하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질 건조증이 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서 우리가 전자파를 너무 많이 쬐는 경우에도 뇌하수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질 건조증이 오실 수가 있고요. 또한 출산하고 나서 수유를 하는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질 건조증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질건조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질건조증 환자분들은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 먹는 약을 복용하시면서 또 여성 호르몬 질정제 자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일시적으로 질윤활제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젊은 여성들이 질건조증인 경우에는 전문의의 세심한 진찰이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 또는 우리가 위장약을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는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 치료를 받아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원인 질환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불면증, 집중력 저하, 골다공증 또는 피부의 빠른 노화 등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질건조증은 질의 건조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2차적인 질환도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젊은 층 여성들인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진찰 받으셔서 원인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실금에 대해서 상담을 주셨어요. 요실금은 무엇일까요? 요실금은 내가 소변을 봐야 되겠다고 조절을 하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걷거나 뛰거나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나도 모르게 새서 팬티가 젖어버리는 그런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실금이 있을 때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출산 후에 방광이랑 질이 많이 구조적으로 나약해져서 질이 많이 내려왔다거나 방광이 처졌다거나 요도 관략근이 너무 늘어졌다거나 또는 질의 점막들이 너무 약해진 경우들이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실금의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자분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워낙 무서워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실금을 치료를 할 때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수술에 적응증이 되어야지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일반 여성분들이 소변이 150cc에서 200cc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을 하거나 저절로 소변이 새실 때는 우리가 보험으로 요실금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소변이 샌다고 주관적으로 샌다고 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는 요실금 수술이 보험이 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실금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요역동학 검사를 먼저 받으시게 되고, 거기에서 요실금 수술이 보험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만 요실금 수술을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요실금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매우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요실금을 많이 호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케겔 운동이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안 하고 있었던 분들은 폐경 이후에 질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동반하시는 것, 또는 최근에 좋은 레이저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는 60도 정도의 강한 열로 약간의 화상을 주어서 화상 상처 치유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다시 질 조직이나 방광 조직을 튼튼하게 다시 젊게 재생시키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은 요실금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요실금이 많이 교정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실금 수술은 하시고 나서 통증이 없고요. 최근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은 실제로 수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수술 당일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밥은 한 4주 후에 저절로 제거되는 녹는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수술을 하게 되시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숙련이 되셔서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나시기 때문에 정말 요역동학 검사에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적응증이 되시면 두려워하시지 말고 수술을 하시면 여러분이 고민하던 패드와도 이별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실금이 있으시면 일단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요역동학 검사를 하시고 내가 요실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것인지 금 아실 수 있어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과민성 방광은 중년 성인 6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느낌도 동반이 되고 일부 환자는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도 동반됩니다. 수면 중에도 자주 깨기 때문에 피로감도 커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야간요라고 합니다. 때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물이 흐르는 소리에도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을 찔끔 본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요도가 짧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여성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과민성 방광은요, 그 자체로 생명을 위험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으로 우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염과 유사하게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도 인식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내가 잘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증상을 개선하실 수가 있으니까 과민성 방광은 초기에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민성 방광을 진단을 받으면 먼저 체중도 감량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불수의적으로 우리가 평활근이 자꾸 수축을 하게 영향을 주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되겠고요. 또 배뇨 습관도 개선하는 행동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이나 3시간까지는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화장실에 천천히 가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방광의 용적을 늘리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과민성 방광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에 쓰이는 약물은 주로 자율신경계 쪽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요도와 질 점막에 있는 안 좋은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좋은 유산균이 튼튼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유해균이 번식하지 않아서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물을 적절하게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오히려 물을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변이 방광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오히려 세균 번식이 쉬워지게 되겠고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잔 이상 정도의 물을 마시면 소변량도 적당하고 방광이나 유도에 있는 세균 양도 줄이실 수가 있겠고 우리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전신적인 면역력에 향상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많은 개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박요를 오늘 문의해 주셨습니다. 절박요란 소변을 보고 싶어지면 참지 못하고 즉시 소변을 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뇨가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또는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인 잔뇨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요로 인해서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박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기능성의 문제로 배뇨 근육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뇨 근육은 골반 저근육하고 요도 관략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뇨 근육근은 자율신경계의 신경 분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배뇨 근육근의 이상은 스트레스라든지 출산, 갱년기, 잘못된 식습관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도 배뇨 근육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약화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실금 또한 이러한 배뇨 근육과 영향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문제로 절박뇨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서 관리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화된 배뇨 근육을 방치할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 방광에 염증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절박뇨 증상이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성관계,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인한 면역력 감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으로도 절박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성 방광염으로 인한 2차 질환인 경우에는 세균 감염 치료를 치료하심으로써 절박뇨 증상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뇨 치료는 배뇨 근육의 신경학적인 문제와 또는 세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물치료, 행동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치료하신다면 급성 절박뇨 증상은 빠르게 치료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성적인 것들도 약물치료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이 잘 조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순에 대해서 상담을 주셨네요. 소음순 성형이 어떤 것이고 왜 해야 되는지, 소음순 성형 괜찮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소음순은요, 여성의 외음부에 제2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그 모양이 날개처럼 꽃잎처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요도도 보호하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성감을 느끼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순이 왜 늘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소음순은 가장 많은 원인 중에 체질적인 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의 그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춘기 때쯤 소음순의 모양이 변형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변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커지고 색깔도 많이 검어지고 많이 늘어나게 되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가 질염도 자주 걸리고 가렵고 또는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그쪽이 막 튀어나오게 돼서 자신감도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중목욕탕 가는 것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소음순 성형은 매우 간단한데 환자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소음순 성형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예쁘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게 디자인을 하고 좋은 레이저로 거기를 잘 절단을 하고 좋은 봉합사로 봉합을 하면 수술 당일날은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통증을 느끼지만 다음 날부터는 그렇게 심한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커서 수술 범위가 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좀 더 심하고 통증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당일날을 제외하면 다음 날부터는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소음순 성형을 하고 나서 너무 심한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혈종이라고 하는 피가 고이는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또는 수술하는 선생님이 너무 타이트하게 봉합을 했거나 너무 두꺼운 실을 썼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통증이 없이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음순 성형을 하고 나서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처 치유 반응이 보통 1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주부터 3주 될 때가 또 중요하고 3주부터 6개월까지는 우리가 모든 수술한 부분들이 상처 치유 반응에 대한 그런 일정한 회복 그런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순 수술도 수술하고 나서 6개월까지는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쪽 수술 부위가 너무 심하게 마찰이 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너무 꽉 누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소음순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소음순을 전문을 하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수술하셔도 굉장히 좋은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